사실 제가 제 스스로를 실용주의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실용적인 관점을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무언가를 학습하기 전에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학창시절에도 본론을 말하지 않고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뇌과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마인드셋이 특히 면접에서는 합격률의 8할 이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 챕터에서 왜 이게 8할 이상인지를 제가 이번 챕터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챕터 1에서 제가 3가지 개념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긍정적 프라이밍, 일에 대한 프레임, 그리고 면접관의 심리적 장벽, 이 3가지 개념을 소개해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로 긍정적 프레이밍에 대한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이 용어는 처음 들어보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신경과학에서는 프라이밍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심리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데, 프라이밍 효과란 뭐냐면요, 입력되는 정보가 출력되는 신경 패턴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뇌에 입력되는 정보가 더 정확히는 우리 뇌에서 활성화되는 신경 패턴을 결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뭐 유튜브나 뭐 TV나 휴대폰으로 누가 잠을 자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측의 그림처럼 지금 여러분들 뇌에 어떤 뉴런은 이제 신경 패턴들을, 신경 회로들을 말을 하거든요. 어떤 신경 회로들이 활성화되냐면요, 수면이 활성화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수면과 관련된 내용들이 막 이렇게 또 활성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봤는데 내 방에 침대가 생각난다거나, 어젯밤에 꿨던 악몽이 떠오른다거나, 뭔가 피곤하다는 생각마저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의식을 하시는 것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되는 신경 패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림만 보더라도 내가 아침 오전 9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뭔가 피곤한 느낌이 든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못 믿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이미 여러가지 심리학적 실험으로 많이 입증이 된 상태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실험도 있냐면요,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이 있었어요. A그룹에게는 그 세대에 맞는 정보를 줬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즐겁게 파티를 하는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이런 인풋들을 뇌에 입력하게끔 주도한 거고요. B그룹에게는 반대로 그 세대와는 맞지 않는 정보, 은퇴를 생각하게 한다거나 말년, 죽음, 뭐 노후 생활과 같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조금은 씁쓸할 수 있는 정보를 뇌에 입력했어요. 그리고 연구실을 나서는 사람들을 추적한 결과 A그룹은 평소와 같이 혹은 더 활동적으로 말수도 많고 걸음걸이도 활기찬 모습을 보였던 반면, B그룹은 20대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걷는다거나 말수가 없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걸 나중에 인터뷰해봤는데 B그룹 참가자나 A그룹 참가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런 이유가 우리 뇌는 입력되는 정보가 활성화되는 신경 패턴을 결정한다더라, 이런 프라이밍 효과가 일어나더라 라고 심리학자분들은 이제 프라이밍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뇌과학자들은, 신경과학자들은 프라이밍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 뇌가 연상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력값과 관련된 개념을 연상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 다음 그림과 같이 말이죠.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제가 논문도 이제 링크를 걸어놨는데, 지금 레드, 빨간색 값이 입력되면은 빨간색과 관련된 정보들이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빨간색과 관련된 정보가 뭐가 있죠? 오렌지색, 옐로우, 노란색, 녹색 이렇게 있죠. 지금 색깔이 보이고, 빨간색과 관련된 지금 개념 중에 이제 불이 있죠. 불과 관련된 또 정보들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당연히 빨간색이 가장 반짝반짝 빛날 거고, 이제 파이어가 그 다음일 거고, 파이어 엔진은 이제 소방차를 말하거든요. 소방차, 그 다음에 앰뷸런스, 그와 연상된 정보들이 쭈르륵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꽃이고, 장미로 인해서 꽃이 활성화됐고, 뭐 선셋, 그 다음에 레드, 애플, 사과라는 정보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시면 브레인스토밍 생각나시죠? 브레인스토밍이 괜히 브레인스토밍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인간의 뇌의 연상 네트워크 구조를 본따가지고 인간의 창의적인 생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금 도출된 어떤 솔루션인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툴인데,
빨간색 정보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스트릿, 뭐 비클이라는 운송수단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빨간색과 운송수단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 사이에는 파이어 엔진, 소방차가 있으니까 연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프라이밍 효과가 비즈니스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플라시보 효과예요. 플라시보 효과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위약 효과라고 이거 이제 번역이 되는데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개념이라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환자가 가짜 약을 복용했을 때 그것이 만약 진짜인 줄 알았다면 실제 약효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프라이밍 효과가 부정적으로도 발생이 돼요. 이걸 이제 노시보 효과라고도 말하는데, 환자에게 진짜 약을 처방을 하더라도요, 환자가 그 약을 믿지 않아요. 이거 의사가 약을 팔아먹으려고 나에게 이 약을 처방한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약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전혀 나타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글로벌 제약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약제의 약효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눠가지고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이 약효가 발생한 거 아니야? 정확하게 환자의 믿음으로 인해서 건강이 호전된다면 이게 새로 개발한 약제의 효능이 충분히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플라시보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약효가 충분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플라시보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밍 효과 때문이고 연상 네트워크 구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신경 패턴들이 활성화될 거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신경 패턴들이 활성화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를 입증시켜 드리기 위해서 설명만 하면은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코끼리를 떠올리지 말아주세요. 코끼리를 떠올리지 말아주세요. 자, 머릿속에서 어떤 게 떠오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코끼리가 떠오르셨을 거예요. 코끼리를 제가 제발 떠올리지 말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뇌는 다음과 같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똑같아요. 우리 뇌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출력을 결정해요. 심지어 그 정보를 떠올리지 말아라, 그 정보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정보에 집착하게 돼요. 우리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성 네트워크 구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법 강의에서도 제가 과거에 이제 스키 강사로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스키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나무는 보통 스키장이 없으니까 사람들에 집중하지 마세요라고 설명 안 드려요. 장애물에 집중하지 마세요,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설명 안 드려요. 나의 턴, 여러분들의 스키 플레이트, 여러분들의 A자 턴에 집중하세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장애물에 집중하지 말라고 설명하면은 우리 뇌는 장애물을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입력할 정보를 긍정적으로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여전히 못 믿으신다면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이런 논문이 있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정보에 집중하면 부정적인 정보를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걸 연상하는 입증한 논문이거든요. 리어프레이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재설정, 긍정적으로 재전환을 한 거고, 서프라이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려고, 억압하려고 노력한 거고, 와치는 이제 그냥 지켜본 거예요. 아미갈다, 인슐라, 이거는 이제 편도체, 섬엽, 이렇게 뇌의 구조를 말하는데, 참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감정을 처음에 입력을 했을 때, 서프라이즈,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위쪽으로 활성화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생각보다 서류합격자라는 사실을 떠올리시는 게 중요해요. 과학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필기시험 보시고 인적성 검사 보시잖아요. 충분히 서류 합격을 하셨다는 건 일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떠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공격을 많이 하실 거예요. 공격을 많이 하시고 의구심을 많이 갖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날리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나는 서류합격자라는 사실을 떠올리시고 대답에 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긍정적으로 프라이밍 하시라는 거예요. 면접을 보시기 전에. 가끔 면접을 보시기 전에 특히 대기업의 입사 시험, 면접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저지르는 오류인데, 가끔 면접을 보기 위해서 면접 보기 전에 되게 뭔가를 막 지식을 암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정보, 여러분들이 편향된 정보만 입력한다면, 그와 관련된 정보가 아닌 질문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유동적으로 답변을 못하실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이제 뇌과학, 신경과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개념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아시죠? 부정적인 개념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가스라이팅이 인간에게 먹히는 이유도 프라이밍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주변에 10명, 100명, 1000명이 나보고 일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일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간의 뇌, 연상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긍정적으로 면접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스스로에게 자격이 있음을 되뇌이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마이크 타이슨은 자기 스스로를 경기에 임하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광호할 수 있는 말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인류사에서 많은 업적을 이제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이신데,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북돋기 위해서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다, 내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고취시켰고, 이제 해외 사례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례, 2016년도에 펜시 국가대표 박상현 선수인데 결승전을 치르는 모습이에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젊으실 거라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2016년도에 사실은 뇌과학이나 이런 신경과학, 심리학적 개념이 없었을 때, 심리학적 관점이 없었을 때, 박상현 선수가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외쳤을 때, 저는 아니 실력이 있으니까 저기 결승에서 결국 우승해가지고 금메달 딴 거지, 뭐 나는 할 수 있었다며 그랬겠어?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제가 당시에는 냉소적인 현실주의자였는데, 근데 제가 이제 뇌과학자나 심리학자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봤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고, 물론 자격이 있었겠죠. 물론 실력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결승전도 갔고 결국 금메달을 딴 건 맞지만, 이 당시에 굉장히 결승전 치르면서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신경과학적인 관점에서, 뇌과학과 심리학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프라이밍 효과, 연상 네트워크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셀프 가스라이팅, 긍정적인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도 면접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로 넘어갈게요. 면접 마인드셋에서 기억해야 할 3가지. 두 번째 마인드셋은 일에 대한 프레임의 중요성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을 정립하시는 거. 자기소개서 관련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레임이라는 개념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이었어요. 이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의를 수강하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프레임을 정립해 두신다면, 여러분들은 면접에서도,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면접관의 마음, 더 정확히는 시스템 1, 감성적인 뇌를 사로잡을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비즈니스 역사에서 전설로 회자되어 전해져 내려오는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이 사진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낯익은 얼굴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은 제가 지금 이 강의를 2023년 겨울에 찍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년 전 1983년이었어요.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굽어보는 한 고급 아파트 근처에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분은 26살의 스타트업 CEO 청년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45살의 전 세계적인 대기업의 CEO였어요. 이분의 이름은 존 스컬리로 당시 펩시의 사장님이었고, 펩시를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하는데 큰 공을 세우셨던 상태였어요. 본인 스스로도 이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 상태였어요. 모든 회사원들이 바라보는 어떤 최종 목표를 본인의 손으로 달성한 셈이었으니까요. 그쵸?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난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26살이었던 이 청년이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일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당시 이 청년이 세운 회사는 거의 수백억에서 수천억 규모로 매출을 올리는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 이사회진이 이 청년이 너무 어리고 아직 경영에는 미숙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문 CEO를 고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청년이 존 스컬리라는 이 세계적인 CEO를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막 부탁을 하기 위해서 채용이 아니라 스카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스카웃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분께서는 존 스컬리라는 분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이쪽은 스타트업이고 이쪽은 이미 전 세계적인 대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스타트업이 다루는 분야가 1980년대잖아요. 이 스타트업이 다루는 분야가 미래가 불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제조하는 이제 사업을 했죠. IT 쪽이었는데 당시에는 IT 산업이 지금처럼 막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이분께서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이분이 스톡 옵션도 주고 연봉도 올려주고 많은 걸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분께서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이분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펩시에서 커리어를 마치는 것이 훨씬 이성적인 결정이겠죠. 하지만 이 존 스컬리는 최종적으로 승낙을 하게 되고 이 청년의 회사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컴퓨터가 매킨토시라는 컴퓨터예요. 이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이분은 애플의 전설적인 인물로 남으신 고 스티브 잡스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매킨토시가 그것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분이 존 스컬리가 합류를 하게 되고 당시 한 수백억에 수천억 원 매출을 기록하던 애플은 수십조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존 스컬리는 계속 거절을 했는데 왜 스티브 잡스의 오퍼를 승낙을 한 걸까요? 존 스컬리가 인터뷰한 기사에 따르면 나중에 출처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한마디, 스티브 잡스가 제안했던 많은 내용들 중에 그 한마디가 자신의 가슴을 사로잡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멘트가 뭐였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에게 남은 평생 동안 설탕물을 팔 것인가요?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꿀 기회를 잡을 것인가요? 라고 말을 했대요. 이 말이 지금도 비즈니스 업계에서 비즈니스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말로 회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스티브 잡스는 존 스컬리를 이성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설득한 거란 거예요. 회사의 타이틀이나 연봉이나 스톡옵션이나 복지제도 같은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프레임을 존 스컬리에게 제시하는 어떻게 말하면 시스템 1에 입각한 방법을 통해서 설득해낸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사례를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 이 강의를 수강하는 당신이 스티브 잡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티브 잡스처럼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직무와 산업 혹은 기업에 대한 프레임이 결국 면접관의 시스템 1을 사로잡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어떤 업무적인 필살기, 채용을 위한 필살기를 이제 직무와 관련된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저는 실무 경험보다 중요한 게 실무 경험이 없더라도 일에 대한 자기만의 프레임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저는 필살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면접을 봤다면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나왔을 것 같아요. 면접관이 아니 충분히 좋은 회사는 아니시는데 왜 굳이 이직을 하려고 하세요? 왜 우리 회사에 오려고 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스티브 잡스였다면 만약에 회사에서 코카콜라 같은 이제 유통업계에서 일했다면 남은 평생 동안 설탕물을 팔기보다는 이 회사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데에 동참하고 싶기 때문이다. 저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자기소개서를 강조하는 콘텐츠에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취업뿐만 아니라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프레임을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기소개서 강좌를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프레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예시로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지금 현실을 제가 돌로 은유를 한 겁니다. 돌을 보시면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그냥 돌이 돌이지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술이라는 프레임에 입각해서 본다면 예술가들은 이 돌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조각상을 조각할 수 있을지를 볼 것이고, 저같이 경제학적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돌이 지닌 뭐 미학적인 가치, 어떤 희소성이 있는지, 이런 재화적인 가치를 고민을 함으로써 어떤 경제학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바라볼 것이고, 생물학이라는 프레임을 가지신 분들은 돌의 표면에 묻어있는 식물 조직이나 간균,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이 돌이 어떤 생태계에서 자란 돌인지, 그 환경과의 상호성을 통해서 이 돌이 지닌 가치를 파악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학적인 프레임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돌의 물리적인 특성을 분석해서 뭐 건축물이나 기계의 재료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등을 파악할 것 같죠. 이게 프레임이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현실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대상을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결국 이것이 기업, 채용 담당자가 원하는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이 프레임의 유무의 차이를 면접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일반적인 취준생 분들은 지금 영업관리 직무를 예시로 갖고 와봤어요. 일반적인 취준생 분들은 이렇게, 저는 영업관리 부문에 지원을 했고요, 저는 10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경험이 있고요, 제가 이런 자격증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전형적인 시스템2에 입각한 그냥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한 나열이에요. 근데 이것보다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저는 영업관리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왜 지원했냐면요, 저는 한 가지 일, 우리 모두를 묶어주는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업관리부서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우측에 프레임을 장착한 취준생의 답변인 거예요. 어떠세요? 왼쪽이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오른쪽이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반대, 면접관의 입장이라면 왼쪽 지원자를 채용할 것 같으세요? 오른쪽 지원자를 채용할 것 같으세요? 이걸 잘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일을 해요. 일을 잘할 수 있어요. 하라는 것만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했던 일을 반출을 하고 고민을 해보고 곱씹어보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번에 일을 할 때는 더 잘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인재라는 거예요. 기업은 어떤 인재를 채용하길 원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오른쪽 같은 인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프레임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는 콘텐츠에서 나만의 프레임을 정립하는 방법을 충분히 많이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 콘텐츠를 참조하셔가지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꼭 나만의 프레임, 일을 바라보는 나만의 프레임을 정립하시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면접관의 심리적 장벽이에요. 여러분들이 면접에 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면접관이 어떤 심리적 장벽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두셔야 해요. 그렇다면 면접관은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면접관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채용하길 원하는 걸까요?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이 잘못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취준생분들과 전문가분들은 면접관에게 뽑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면접관이 뽑고 싶어하는 인재에 선별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사실 이에 조금 반대합니다. 저는 약간 속어법을 강조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면접은 채용이 아니라 저는 필터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원하는 자격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앞에서 챕터 1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서류에 합격한 순간 여러분의 자격은 충분해요. 사실 여러분이 떨어진 이유는 자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면접관이 보기에 뭔가 마음에 걸리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필터링이 된 거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합격률을 높이는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면접관의 마음에 걸리는 것, 이걸 이제 심리학자들이 심리적 장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심리적 장벽을 이해하시고 이걸 하나씩 해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면접관이 두려워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의 조기 퇴사, 이른 퇴사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조기 퇴사, 이게 가장 강력한 요소예요. 가장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움에 떨 수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수천만 원, 많게는 이제 큰 기업들은 수억,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인사 시스템을 만들고 채용 과정을 만들고 그 여러 차례 거쳐가지고 인적성 검사도 보고, 그렇죠? 면접도 여러 차례 보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고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실무진들도 자기 시간, 자기 업무 시간을 쪼개가지고 면접을 보고 채점을 하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6개월 만에 퇴사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는 어떤 인사 담당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KPI라는 게 있습니다. KPI는 제가 여러분들의 학점, 대학 시절의 학점 같은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학점 같은 게 이제 KPI인데, 인사 담당자의 KPI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신입 직원의 조기 퇴사율, 뭐 1년 내 조기 퇴사율, 뭐 2년 내 조기 퇴사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업계마다 다르겠지만, 업계, 직무, 그리고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뭐 20%, 30%, 40% 이상이다. 이러면은 인사 담당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심할서를 쓰거나, 뭐 이게 계속된다면 퇴사를 하라고 적용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저는 실제로 제가 아는 이제 채용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인사 담당자 부장님이 있는데, 그분께서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심할서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채용 담당자에게 있어서 조기 퇴사를 하지 않을 직원들을 선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뭐냐,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오래 할 것 같지 않아,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합격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에 대한 적응을 하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실무진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된 내용인데,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나의 일을 빨리 덜어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선별을 할 거고, 조직에 대한 적응은 이제 조직마다, 그리고 팀마다 이 어떤 문화적인 게 있어요.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어떤 팀의 팀장님은 되게 온순한 사람인데, 자기 부하 직원 중에 과장이 있어. 근데 과장이 되게 까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신입 직원 뽑을 때, 저 까칠한 김 과장의 성격을 건들 수 있을 만한 친구들 뽑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팀마다 어떤 사정인지 그 채용 담당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실무진들. 혹은 임원진 분들께서 이 친구는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떤 도전적인 정신을 추구한다거나, 혹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적인 마인드가 탑재된 이런 친구들. 그리고 회사마다 그런 어떤 브랜드 이미지, 혹은 회사마다 저는 페르소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회사가 원하는 어떤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인적성 검사도 보는 거고, 면접도 여러 번 보는 건데,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그 조직 문화에 잘 녹아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면접관이 두려워하는 세 가지를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저는 이 세 가지를 허물기 위한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조기 퇴사를 위한 거는 이제 프레임으로 정리를 해내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건 하드 스킬로 정리를 하시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직원들과 혹은 조직 문화에 빠르게 녹아들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스킬로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메시지, 채용 담당자의 어떤 심리학 장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심리학 장벽은 이제 시스템 1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스템 1에 해당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채용 담당자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거잖아요. 이 질문이 어떤 심리학 장벽에 해당하는지를 이해하신 다음에, 이걸 나의 프레임, 나의 인사이트가 담긴 일에 대한 관점으로 정리를 할지, 혹은 하드 스킬, 나의 스펙으로 전달을 할지, 혹은 소프트 스킬로 전달을 할지, 이런 요소를 고민해가지고 여러분들 메시지를 구성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이 앞에 그림을 소개해드렸었죠. 시스템 1과 시스템 2, 면접관의 뇌에는 이렇게 감성적인 뇌와 이성적인 뇌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이 감성적인 뇌, 이 심리학 장벽을 먼저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의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드 스킬만 주구장창 어필을 하면은 심리적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본인 스스로 판단했을 때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라고 저 강동현 팀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약점은 뭐지? 내가 인사이트가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팀워크 역량이 부족한가? 내가 조금 제3자가 나를 봤을 때 조금 팀원들과 화합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인가? 이런 걸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 스킬로 먼저 면접관의 장벽을 허물고 하드 스킬을 어필하더라도 이 소프트 스킬적인 내용이 우선시가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약간 극단적인 이제 예시를 드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펙이 좋고 자격증이 많고 직무 경험이 많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셔서 의사 자격증도 있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어요. 근데 하필 여러분들께서 면접관이 이 친구 얼굴을 보니까 나의 어렸을 적 나를 괴롭혔던, 나를 왕따시켰던 그 일진이 생각나네? 걔랑 닮았네? 라고 하면은 절대 붙을 수 없을 거잖아요? 그쵸? 약간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채용 담당 예체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뭔가 말기가 어둡고 협력적이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숨기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면 아무리 여러분 역량이 뛰어나 보이더라도, 여러분들 하드 스킬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면접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제가 자기소개서 콘텐츠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드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나를 분석함으로써, 나의 과거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내가 어떤 소프트 스킬의 강점이 있는지를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면접에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서 면접이 추가가 됐는데, 면접관의 내용이요. 나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소프트 스킬과 관련인데, 이 소프트 스킬은 면접관의 시스템 1 영역에 해당하는, 감성적인 뇌에 해당하는 영역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직무 이해는 하드 스킬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 하드 스킬은 결국 면접관의 시스템 2 이성적인 뇌를 공략하는 것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이 내용을 언급을 안 했는데, 여기서 조기 퇴사와 관련된 거 프레임은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콘텐츠를 참조해가지고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면접의 과학이라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레임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로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이 직무를 왜 선택하신 건가요? 이 직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이 직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히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관점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프레임은 제가 이번 강의에서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소개서 콘텐츠를 통해서 프레임은 확실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이 중요하다. 왜? 면접관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 저는 80%, 그리고 시스템 2가 20%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0%에 해당한 시스템 1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그동안 어떻게 잘못 바라왔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지를 강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파트 2, 면접의 심리학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감성적인 뇌를 가지고 있고 채용 담당자도 왜 감성적인 뇌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용 담당자의 뇌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제가 파트 2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